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탄핵 심판에서 나온 쟁점을 하나하나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법률가 박지훈 변호사, 정필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두 분 나오신 다음에 케미가 너무 좋다는 반응이 많아가지고 두 분은 정작 방송 보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나온 방송 보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봅니다. 그 쇼츠 같은 거 이제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재밌게 네. 봤습니다. 예. 아니 박지훈 변호사님 워낙 이제 방송을 또 많이 하시니까 예. 솔직히 자기 방송 볼 여유는 없잖아요. 아니, 그죠? 저는 뭐 봅니다. 모니터링 하시나요? 예, 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시선 처리라든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네. 보니까 뭐 잘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기술 감독이 그 예. JTBC 그 사건 반장 나오시죠? 네네. 그거를 굉장히 즐겨 본다고 그렇게 예.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말로 헌재 심리가 그야말로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평의 절차라는 게 좀 재판관들이 모여서 한다는 그게 어떤 절차인 겁니까? 일단은 평이라는 게 뭐 심의하고 조금 달리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8분이죠. 원탁에 이제 8명이 앉아가지고 일단 자신의 의견을 먼저 이제 아마 늦게 임명된 분부터. 늦게 임명된 사람부터. 정계선, 네. 조한창 그렇죠. 네. 재판관들이 늦게 임명됐으니까 그 순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8명의 어떤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평의는 조금 달리 좀 봐야 될 게 원래 같으면 선고할 때 와가지고 이제 평의를 하는데 네. 지금은 절차 과정에서도 평의를 계속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중간중간에. 네. 이번에 아마 이 사건 관련해서는 심도 깊은 대화들을 계속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예전 재판 같으면 선고할 때 저는 위헌, 저는 합헌, 뭐 저는 기각 인용 뭐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전부터 계속 절차야만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내용이 거의 다 전달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평의 중이라고 하는데 금요일 날 뭐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미 평의는 완료가 됐을 것 같고 네. 절차 진행하면서 눈빛 봐도 대충 알거든요. 재판관들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서 정영 재판관님 기각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더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왜 저를 네. 그렇게 만드십니까? 아니요 정영식 재판관 뭐 조한창 재판관 네. 그러면서 8명의 의견은 거의 통일됐지 않았을까? 아니 앞서 보면은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만장일치 결론을 냈는데 헌재가 이제 평의를 한다 그리고 여러 차례 한다 이 얘기는 그 만장일치 의견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약간 만장일치 결론이 이미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약간 요식행위가 아닐까. 너무 또 일찍 발표를 하면 지금 계속 절차적인 문제를 네. 가지고 소리를 높이는 집단이 있으니까 약간 좀 한 번 평의하고 바로 곧바로 결론을 내버리면 이게 이제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네. 좀 논란이 날까봐 약간 좀 요식 절차도 한 번 좀 더 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심도 깊은 이야기라는 게 사실 이 사건에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할 거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네.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상 심도 깊은 절차라는 걸 저는 좀 상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 평의를 2번, 3번 물론 이제 그 내용에 어떻게 헌법재판관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인용 의견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어떠어떠한 점 때문에 인용이다, 자기는 어떠어떠한 점 때문에 인용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탄핵 사유가 5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 2, 3번은 나는 인용 의견인데 결과적인 인용 의견인데 1, 2, 3번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4, 5번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약간 좀 소위 말하는 심도 깊은 대화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결론이 이미 나지 않았을까? 저는 1, 2, 3, 4, 5번까지 쟁점인데 그것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좀 쟁점이 될 만한 거는 저는 인용 아니면 저는 위헌 저는 합헌 아마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제일 늦게 임명된 순부터 나중에 최종 평이 갔을 때는. 네네. 근데 이거는 이미 절차 때부터 계속 평의를 했어요. 계속 봅니다. 옛날 같으면 자주 안 보던 재판관들도 매일매일 막 바라고 절차적 문제를 삼으니까 매일매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서로의 마음들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박근혜 때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때는 전 개인적으로 이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탄핵되는데 문제는 없지만 다 탄핵을 찬성할 가능성은 전 적다고 봤는데 왜냐하면 그때 지금 국가인권위원장 하고 있는 안창호 그렇죠. 재판관이 네. 있어요. 뭐 검사 출신인가 하여튼 그분은 되게 보수적이세요. 그분 정도는 좀 이탈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는데 8명 전원이 그때도 그러니까요. 탄핵을 했습니다. 지금 사건은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나 그렇죠. 너무나 확실하기 명백하죠. 때문에 예, 예. 사실은 저도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 네. 평의는 끝났고 사실은 끝났고 이거는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도 적을 것 같아요. 별개 의견이나 보충 한 의견도 주문으로 나올 것 적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다르면 네. 아까 말하는 것처럼 사족이 길어 붙는 거죠. 예, 쉽게 얘기해서. 이 재판 네. 이 판결문에서 어. 나는 요 부분은 달리 생각하고 요 부분은 보충하고 그게 별개 의견 보충 의견이 들어가거든요. 이번 재판에서 이 탄핵 재판에서는 딱 한 장의 판결문이 나올 결정문이 나올 것이다. 탄핵한다.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법대에도 서보셨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를 눈높이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은 네. 그 결정문 작성이라는 게 네. 언론 보도를 보면 그 탄핵, 가결, 음흠. 부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써놓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실제로 좀 쟁점이 있으면요. 헌법재판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딱 정확하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미리 아마 판결문이 결정문이 나와 있고요. 써져 있는 갖고 거죠. 네. 읽어보시라. 어떤 결론을 내라 이런데 저는 이번에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기각 결정문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인용 결정문 들고 그래요? 제가 그걸 해봤어요. 아 해보셨어요, 진짜? 해봤어요. 이걸 그냥 음. 시간 나고 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기각 결정, 인용 결정문 이렇게 그 한번 우리 써본 정필승 적이 변호사 써봤어요, 예. 써본 적이 재판관 아니, 시각에서 그냥 네. 공부하는 기분으로 네. 공부하는 기분으로 써본 적이 있는데 정말 눈을 한 200번 감아도 안 써지죠. 도저히 안 써져. 기각 결정문은 그러니까 정말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그래 뭐 위헌인데 근데 이거를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우리 사회의 손해와 탄핵하지 네. 않았을 때 사회의 손해를 비교 형량한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또 가봤는데 도저히 나가지가 않아요. 나가지가. 아니 그리고 이제 헌법 재판의 성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헌법 재판이라는 것은 형사 재판과는 엄연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헌법재판을 우리가 학설로는 사법 재판설 이렇게 보면 정치사법설 이렇게 많이 봅니다. 정치사법설. 정치적인 게 가미된 사법 재판이라고 봅니다. 이 다수설이고요. 그래서 탄핵 지금 상황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뭐 탄핵이냐 아니냐 이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형사처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론 같은 것도 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윤석열의 위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구치소에 있어요, 감옥에. 그렇죠. 그럼 만약에 기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결제합니까? 그렇죠. 풀어줄 네. 수 있습니까? 이게 내란죄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아주 이게 자유롭지 못해요 재판관들이. 아마 그런 생각 윤석열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윤석열 살려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게 살려주면 이 사회 사람이 수습이 안 돼. 살 수 있나? 감옥에 튀어나올 수 있나? 못 나옵니다. 어떻게 감옥에 튀어나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하나의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예를 들어 밖에 나왔다. 윤석열은 모을 수도 있는데 윤석열을 지배하는 부의 제도께서는 한 가지를 확실하게 배웠을 거예요. 한 가지. 네. 네, 계엄에 실패했을 때 우리를 제재할 수 있는 조직은 하나밖에 없다. 다음번엔 탱크들이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네. 밖에 나오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만약에 기각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했을 때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어둠의 세계로 가가지고 뭐 언더 더 네. 테이블로 탄핵 헌법재판관들을 매수를 했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나한테 100억을 준다 했다 한들 이야기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1분 전 이야기도 까먹는 애인데 야 너 기각해주면 100억 준다며 내가 언제 이렇게 뻔한데 그냥 인간의 입장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정말 이렇게 사적 욕구가 있는 인간의 입장에 생각해봤을 때도 얘를 풀어줬을 때 내가 온전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봤을 때도 저는 도저히 안 된다. 그렇죠. 네. 8분이잖아요. 제가 다 분석을 해봤어요. 저는 판결문을 쓸 생각은 못했고 왜냐면 안 써질 거니까 기각 결정문은 안 써지니까. 네.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기각 결정문을 못 쓰기 때문에 인용이 될 것이다. 네네. 얘기했는데 8분의 재판관들을 한 명 한 명 거론해 보니까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재판관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그리고 김형두, 정계선 이 5분은 제가 봤을 때 뭐 별다른 뭐 볼 필요도 없는 특히 문영배 재판장은 아마 평의하면서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 화가 언뜩 날 거 눈이 이래 될 겁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본인 집 근처에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집회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네. 모욕적인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 뭐 음란물을 방조했다는 둥. 아마 네. 만약에 혹시나 다른 재판관이 다른 목소리 내면 제발 나 좀 봐주소 이런 평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문영배 재판관 아니 그래서 입장에서 너무 이입이 되면 그럴 수 있죠. 되죠. 충분히. 예. 되죠. 문영배 재판관은 재판장은 지금 대행이지만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 돌아온다고 상상도 하기 싫을 겁니다. 네. 근데 옆에서 8명이 평일이에요. 한 2-3명이 다른 소리를 해요. 야야야야 이 정재판관 와 이럽니까? 이래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분이에요.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는 이것도 뭐 그분들한테 제가 뭐 추정입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3분인데 3분의 이력들을 봤어요. 김복형, 정영식, 이제 이번에 임명한 조환창. 네. 다들 아주 오랫동안 재판을 하셨던 뭐 부장판사 이상의 엘리트 법원. 법관이죠. 그죠? 그 재판 내용들을 다 봤어요. 정말 엉뚱한 재판을 하는 분도 있지만 거진 다 거기에 맞게 재판을 하시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3분을 다 봐도 이걸 달리 판단할 가능성은 전 없다고 봅니다. 엉뚱한 재판을 해도 정도가 있는 거지. 엉뚱한 재판을 꺼리라도 던져줘야 그렇죠. 되는데 아무튼 현재에 왔을 때 변호인들의 태도를 봤을 때 뭔가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거 했습니다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정문에 쓸만한 꺼리를 던져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주목을 받는 게 홍장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일부 이제 막 진술 가지고 다투는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 아직도 이제 혹시나 불안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쟁점별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췄는가의 문제인데 우리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규정에 의거하면 윤석열의 계엄은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위헌이죠. 네, 아주 간단해요. 전쟁 났을 때 하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아주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북한의 침공이 최소한 눈에 띄거나 눈에 없다고 하더라도 정보력으로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뭐 그게 전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 됐을 때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부서하고 국무위원들하고 심의해가지고 계엄 선포하라는 게 이게 기본 요건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도 해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얘기할 필요 없는데 1번에서 끝이 일본에서? 쟁점은 5개예요. 정리된 뒤까지 쟁점 갈 필요도 5개인데 없어. 네. 1번에서 게임 끝나는 1번에서 게임 끝날 정도로 1번이 가장 지켜야 될 최소한의 요건이에요. 만약 이번에 제대로 좀 하려고 그러면 네. 최소한 국무회의라도 잘하고 비슷하게 막 외환 얘기 나오니까 네. 북한기가 몇 개 떴고 뭐라서 비스무리해가 국회도 제쪽 그러면 1번은 통과하는 거거든요. 1번조차 통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네. 그래 따지면 헌법에 보면 저한테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쌍욕을 레이블하면 그냥 둘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의사한테만 있는 권리가 3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의사한테? 아세요? 네. 예. 산 사람한테 칼을 댈 수 있어요. 마약을 처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산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제가 사망진 나서 써버린 행정증을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분처럼 술 먹이면서 마약을 탁 넣어가지고 먹여 그래놓고 나는 의료행위한 거야. 나는 이거 나는 마약을 처방할 권리가 있으니까 의료행위했어 하면 그거 가지고 제가 이거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그거 가지고 불법 의료행위라고 할 거예요? 그냥 강간미수예요, 그거는. 그냥 형사처벌이죠. 그냥. 그렇죠. 예. 이걸 가지고 계엄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도 사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계엄이라는 게 뉘앙스가 좋은 단어는 아닐 수 있는데 국가 지도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근데 윤석열 같은 자들, 언어를 오염시킨 자들, 네. 이런 자들 때문에 계엄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염돼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불법 계엄도 아니에요. 그냥 내란 시도일 아무것도 뿐이지. 아니에요. 예. 네. 내란의 시도일 뿐이지. 만약에 헌법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대통령은 계엄권이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사실은 뭐라도 할 수가 있는데 헌법은 네. 계엄 요건에서 아주 꼼꼼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죠. 명확하게. 네. 내용적 요건 지금 말해서 전시 네. 기타 사변 준하는 사변까지 네. 있고 절차적 요건도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계엄권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내용이 다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켰을 때나 정상적인 계엄이 되는 거예요. 네.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헛짓이에요, 헛짓. 내란짓. 이 계엄뿐만 아니라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는 애들 국민 저항권이나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항권 저항권도 그 헌법 전문에 있지만 요건이 됐을 때나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지. 요건이 안 되는데 무슨 내가 저항권이라 저항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지금 극우 세력들은 국민 저항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지. 지금 이 상황에서 뻔뻔한 피청구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 야당이 줄탄핵하고 공직자들 어. 그리고 예산도 삭감했으니까 나는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계엄이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이제 네. 보통 이제 의학계에서는 그 뭐라고 하냐 인디케이션이란 말이에요. 인디케이션. 예, 네. 뭐냐면 타이레놀이 좋은 약인데 발가락에 염증 생긴 사람한테 타이레놀 먹이면 안 되거든요. 약이 있다 해도 그 약을 적절할 때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지. 네. 계엄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있어. 이 계엄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인디케이션 앞에 있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할 때에 썼을 때인데 탄핵이 전시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붙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럴듯하게 구문 아니야. 요즘 하는 거 보면 성의도 없어요. 보면 그냥 이게 이제 또 헌법 얘기를 하면 헌법 조문에 예를 들어서 네. 대통령은 계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통령은 대국민 호소하려고 계엄할 수 있다. 요렇게 적어놔도 안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 적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 호소하니까 대충 합의 안 되면 계엄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이 규정됐으면 그나마 일도 가능한데 이 자체가 계엄 자체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자기가 형식만 계엄을 따진 네. 거지 내용이나 절차 어겼으면 그때부터는 다 위헌적인 상황이 되는 사실 거거든요. 이걸 만약에 인정해 버리면 다음번에 정권 바뀌면요. 마음에 안 드네. 계엄. 한번 할까? 그러니까 네. 뭔 일 있을 때마다 계엄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건 절대 안 되는 아니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분 같은 경우 상식에 입각한 변호사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지만 우리 김계리 변호사는 우리 대통령의 호소문을 듣고 개몽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변호사인데. 계몽하고 계시하고 차이점 뭔지 아세요? 계몽은요. 스스로 깨닫는 거고 네. 계시는 남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일단 계몽도 아니에요. 우선은 계시를 받은 거야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뭔가 깨닫는 거야. 근데 계몽이라는 말을 쓰기도 뭐한 게 계몽은 기본적으로 계몽주의. 계몽은 이성을 중시하고 세속적인 걸 중시하고 합리성을 중시하고 진보적이에요. 근데 지금 우상숭배나 다름없는 윤석열의 한마디에 내가 계몽됐다라고 하는 이 반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극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서 계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언어의 오염이죠. 신의 계시 같은 걸 받은 거네. 그렇죠. 쉽게 계시를 그러니까, 받은 거야 이거는. 근데 그걸 이제 나와가지고 저는 계몽됐습니다 이러는데 정말 기괴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 안타까운 게 변호사가 자기 일을 합니까? 계몽된 일기장에 쓰면 그러니까, 돼요. 계시 네. 받든 계몽이 되든 정신을 차리든 어쩌든 저쩌든 애를 키우든 말든 그걸 거기서 적었어야 될 거를 재판정에 나와서 하는 말들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재판관들한테 그렇죠. 호소하는 거예요. 네. 문영배 재판관님 저 계몽됐어요. 정영식 재판관님 계몽됐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신 나간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요. 큰일 날 만약에 재판이 잘 진행된다. 그렇지는 않지만 네. 이런 걸로 망치는 거거든요. 망치는 거죠. 망친 거예요. 네. 변호사가 재판하러 온 게 아니고 네. 지 얘기하러 온 거예요. 일기 쓰러 온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럼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얘기합니까? 김계리도 손익계산서 정도는 변호사니까 돌려봤을 텐데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을 알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맞아요. 나중에 수임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아, 도움 될 수 있죠. 저는 안 된다고. 네. 봐요. 아니 자기를 지지해 저거는 재판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중한테.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제가 그 후를 하기는 못했는데 연단에 쓴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집회 연단에 네. 김계리 변호사가 섰는지 안 섰는지 제가 그 후에 저는 페이스북 보니까 하긴- 들러간 사진 같은 네. 것도 올리는 것 같더라고 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혹시나 그게 수임 유리할 수도 있고요. 이 변호사들 뭐 김계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윤곽근, 뭐 석동현 뭐 이런 변호사들을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도 알구나 이거 못 이긴다는 거. 알죠. 네. 아는데 안 되니까 뭐 이런 거 내 거라도 찾아 먹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네. 뭐 그러면서 극우 지지자들을 봤을 때는 저 사람 잘하네 이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 그러다 보니까 괜히 막 화를 내요 증인들한테. 사실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형사재판도 아니고 증인들은 뭐 하냐면 말 끊으면 안 돼요. 이게 국회입니까 어디? 그렇죠. 네. 증인 얘기를 충분히 들어가지고 말 실수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홍정훈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됐습니다.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국회의원이에요 자기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도 국회의원 예행 연습했나 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들더라고요. 보니까 네. 변론하러 온 건가 이게 저렇게 하면 되나? 그런 이제 계엄의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봤고 두 번째로는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역시도 헌법 89조에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비춰보면 피청구인의 선택은 당연히 어땠습니까? 위헌이죠. 네. 이 국무회의 자체가 이 형해화돼 가지고 도저히 국무회의도 인정해줄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나마 최근에 뭐 서류가 하나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이 서류 자체도 이제서야 나온 것도 사실 상당히 의심스럽고 근무하지도 않았던 사람, 당시 그날 있지도 네. 않았던 사람이 작성한 서류라는 것도 도저히 이제 자기네들도 생각해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단계는 넘어야 된다. 뒤늦게라도 서류가 나온 것 같은데 솔직히 의미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국가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적법해야 돼요. 적법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의 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국가의 행위는 품위 있어야 되고 적법해야 돼요. 이건 국가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고 이거에서 벗어나면 국가 기관으로서의 행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대통령 신분에서 한 행위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위헌한 계엄 선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국무회의라도 뭐라도 있으면 이거라도 인정을 할 수 그러니까 자꾸 주문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주문을 이렇게 쓰는 거거든. 이런 사실은 맞다. 이런 사실은 인정된다. 네. 이런 사실은 인정된다. 이렇게 막 주문을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렇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판결문 써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하나도 된 게 없는데 특히 국무회의 자체는 너무나 심각한 게 그렇죠. 국무회의는 원래 지금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간담회 비슷하게 6명 정도 모였다가 그러니까 맞아요. 아, 국무회의 좀 해야 되지 않나 애들 불러 모읍니다. 추가로 연락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불러 모았는데 그거조차도 제대로 못해서 5분 정도 뭐 하다가 맞아요. 마무리를 짓고 부서가 꼭 있어야 돼요. 헌법에. 서명을 해야 된다는 그게 거죠. 서명입니다. 네. 부서 안 했어요. 더더군다나 회의록 작성을 뒤늦게 엉뚱한 사람이 강희곤가요? 이 사람이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작성을 했던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도 국무회의가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 네. 중간에 뭐 몇몇이 머리 좀 좋은 사람이 국무회의 해야 됩니다 하니까 하는 척을 한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 갖췄고요. 부서도 못했고요. 나중에 회의록도 없던 엉뚱한 사람이 작성하기 때문에 의미 맞아요. 없게 네. 처음부터 끝까지 국무회의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위헌적인 상황이 아니 실제로 이제 그 헌재 대심 판정에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가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다고 얘기했고 형식적, 실체적, 네.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까지 말했는데 사실 한덕수 중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탄핵까지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굳이 윤석열을 비토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여기서 다른 얘기한 사람은 김용현하고 이상민 정도예요. 네. 두 사람은 이상민은 아마 뭐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그리고 이때까지 토론 한 번도 안 하고 아무 때나 했나. 그런 얘기가 김용현은 막 그 둘이 네, 정도 네. 반대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는데 두 사람 증언을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쓸 겁니다. 두 사람 말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심지어 충암보 선후배 네, 사이 다 충암보잖아요 그 사람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덕수 말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덕수는 아마 이게 시간적으로 더 빨리 탄핵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윤석열 이후에 날 거로 보이는데 네. 본인도 자신의 탄핵에서도 얘기를 다 했고요. 네. 또 윤석열 증인 나와서도 얘기를 다 했어요. 음. 본인 뭐 없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될 가능성은 제로다. 아니 뭐 최상목 권한대행조차도 검찰 진술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고 지금도 나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래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 이거는 국무회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동아리 모임한 거지. 아니 고교 동창회. 그렇죠. 거의 동창회 그러니까, 가까운 네. 거지. 그러니까. 뭐 그냥 장관들만 모여 있으면 다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나요? 국무회의라는 그러니까요. 게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건데 그 의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수기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수기 과정이 있어야만 나중에 그 국무회의의 네. 공과 과를 판단할 수 있는 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이 다 빠져 있는데 그냥 내가 국무회의라고 하면 국무회의다. 그건 마치 내가 계엄이라고 하면 계엄이다. 이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저는 국무회의 관련된 보도를 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네. 정부 조직법상에 국무회의 참석자가 아닌 예, 조태영 국정원장이 도대체 왜 갔을까요? 그 6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만났던. 아마 이것도 다 드러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밝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네. 국정원장이 지금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뭐 김건희하고 전날 문자한 것도 그렇습니다. 있고, 네. 홍장원 차장 관계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사람이 그걸 왜 가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도 아닙니다. 네. 그냥 국정원장이에요. 국무위원들 모이는 자리에 갔고 6명 간담회 할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막 핵심 측근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서 한 명이 야 이거 뭐였는데 국무회의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불러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11명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거든요. 음. 그러면서 조태용 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앞으로 저는 뭐 거의 많이 드러났지만 네. 조태용 원장의 책임 부분하고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태용 스스로가 또 헌재 증인을 자처해서 나왔는데 우리 재판관들이 판단할 때 이런 조태용 뭔가 핵심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조태용의 진술의 신빙성 이런 것도 좀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뭐 네. 누구나 됐던 증인석에 앉는 이상 증인의 신빙성은 따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사실 조태용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제 윤석열만 바라보고 답을 하는 걸 수 있는데 뭔 의미예요 도대체. 조태용이 거기서 한 말도 별 의미 없어요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오히려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 지금 저는 오히려 이제 탄핵 부분 오늘 얘기를 하지만 네.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검거가 되거나 조사받거나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태용은 거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 내란 이 상황에 제일 먼저 왔던 6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탄핵 결정하고 조태용은 지금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쟁점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바로 포고령 1호의 그 위헌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포고령 1호 내용을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정치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를 일체 금지한다. 거기서 끝나버렸어. 그렇죠. 거기서 끝난 거기서 거죠. 끝나버려. 그러니까 아니 이것도 뭐 합헌이라 쓸 수가 없어. 아니 거기서 게임 오버. 지금 이런 주요 원인 5개가 다 여기서 끝났어.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거야. 뭐 쓰려고 야씨 좀 써봐라. 하면 이게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5개의 쟁점을 다 판단하긴 할 건데 일반적인 형사재판이나 행정재판이었잖아요. 그러면 쟁점 1이 딱 나온 순간 사정이 이러하면 더 나아가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사형. 솔직히 대통령만 아니면 벌써 끝내 진즉에 끝났지. 진짜 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행정 소송 같은 거 판결문 보면 한 줄 나오는 거죠. 더 이상 볼 달라. 필요 없다는 더 거예요. 이상 볼 필요 없다. 여기서 위법 여기서 이상 더 끝이다. 이상 예.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냥 이렇게 더 볼 것도 대통령이니까 좀 써주는 거예요, 그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네. 헌법재판이라는 이유 특징상 네. 이거 정치재판이라고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5개를 하나하나 다 판단해가지고 후세한테 너 이거 하면 죽어? 너 이거 하면 죽어? 너 이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약간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이 기도가는 의미에서 하나하나 다 판단할 거예요. 정치적 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안 되고 이 규정도 지켜야 되고 할 텐데 그냥 일반 재판 같았으면 5개 중에 하나 좀 살펴보면 안 되겠다. 이거 이제 그냥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그리고 진짜 이렇게 없이 써요. 이 사건은 판결문 이렇게 써요. 인용되어야 한다. 이거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판결문이 썰렁해요. 판결문 2페이지. 그냥 판결문 엄청 막 변론도 많이 했는 것 같은데. 예?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없어. 하도 터무니없는 주장하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우리 서초동 밥을 먹은 분 아닙니까 피청구인이 그러다 보니까 그 헌재 심판정에서나 진술하는 게 어떤 거냐 이 포고령 작성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네. 김용현이가 한 거야 이러지 맞아.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영현 이거 기억나요? 이제서야 기억이 납니다. 이러면서 둘이 무슨 짝짝꿍 비슷하게 했는데 결국 그런 어떤 말맞춤 같은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증인신문에서는 사실은 윤석열이 직접 신문 못하게 제안을 합니다. 네. 막 그런 것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김용현이 저거 다 하더라도 뭐 똑같아요. 그렇죠. 다름이 없습니다. 중요 임무 포고령 중단한데. 자체가 지금 위헌 자체가 되는 거거든요. 국회를 활동을 제한 못하도록 돼 있는데 네. 국회 지방을 다 제한하고 급기야는 의사도 있지만 전공이 처단하라까지 나와 그러니까 있어요. 포고령에 그러니까 다 나와 있어요. 전공이 아니 의료인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나는 그럼 내일부터 어디서 출근해야 되나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뭐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뭐 이런 네. 저런 이야기 막 하는데 왜 그런 말 있잖아. 궁중에는 허언이 없다고. 아니 국가와 국민들이 보는 그 문서를 자기네들끼리 웃으면서 장난으로 작성해요? 이걸로도 끝이에요 그냥. 거기서 이제 분노심이 그렇죠. 올라오죠. 그래서 네. 자기네들끼리는 나중에 형사재판을 염두에 두고 했는지 어쨌는지 뭐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놔둬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돼 그게. 국정이 장난이냐. 네. 여기에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판단이 저는 분명히 내려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옛날에 박근혜 위원 때도 아니요 위원이래 탄핵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그 말이 뭐냐면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국민들한테 그 밤 12시에 군인들 출동하는 그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내가 농담 좀 해봤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 봉쇄 시도가 있었죠. 지금 그대로 이제 조사 결과 네.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특전사 466명, 수방사 212명, 도합 678명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현태
특전사 707 전 특임 단장이 707 단장. 침투조 15명이 유리창도 깨고 네. 의사당에도 난입을 했죠. 네. 그거를 다 봤죠. 우리 그러니까 국민들이 영상으로 다 예. 봤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라도 좀 못 봤으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결문도 쓰고 이렇게 주장을 하나 인원수가 좀 부족해 보이고 네. 더 많은 것 같고 실탄이 있냐 없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우리가 너무나 어. 다 그냥 목도를 네. 해버렸어요. 특히 지금 침투조가 창 깨고 들어가는 거는 다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불 켜져 있는 것도 창 깨고 네. 들어가는 것도 다 봤기 때문에 이거가 사실 논쟁이 될 거리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정영식 잠시 주심이었는데 네. 정영식 재판관이 그거 공제 사실 아닌가요? 굳이 따져봐야 되겠어요? 라고 윤석열 측한테 얘기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은 공지의 사실. 따질 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봤잖아요. 온 국민이 다 봤는. 육안으로 거. 목격한. 어. 네.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특임단이야. 이거 북한 특임단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 우리 뭐 특임단이 그러다가. 아니고 북한 어. 부대예요. 코스프레 플레이한 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반박하거나 네. 다르게 판단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락이 와가지고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까지 끄집어내라. 했다고 증언했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헌법 기관을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던 명징한 증거가 되는 거고, 그냥 이거는 이제 내란죄 혹은 내란 행위에 딱 해당하게 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다투고 말고 할 것도 없고, 그리고 네. 그 밤중에 군인들을 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넣었다고 하는데 지들이 안 들어갔으면 질서가 처음부터 깨지지를 않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뭐 평온한 상태였는데.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바보 취급하는 아니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네. 잠깐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어. 요거 이제 각종건이나 홍장원 붙잡고 흔들죠. 요거 문들거든요. 바로 요때부터 흔들죠. 공작이 네. 지금 어. 시작됐다. 어. 근데 이 끄집어내라 지시 관련해서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 밑에 부하라든지 부하들. 예컨대 수방사의 그렇습니다. 단장이라든지 경비단장, 제일 다 경비단장. 나와요. 네. 다 나온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이래 있는데 자, 예. 요거 하나 붙잡아 가지고 큰 물결이 있어요. 근데 물결 한 줄기 잡아가 먹으면서 이겼다. 이게 공작이잖아. 이런 바보 짓을 하는 거예요. 아무 변호인들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아무런 의미가 게,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연 말단 하나 잡고 지금 증거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러니까 양심 선언을 증거 압박했다는 둥. 중에 증거 뭐, 중에 예. 하나 딱 있는 거 가지고 이거 다 오염된 증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반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일반 형사 재판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요 바로 그냥 판사 고개도 판사한테 안 듭니다. 고개도 안 들고 예 살펴볼게요. 판사님이 이제 듣기 싫을 때 예 이래 나가거든요. 예.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쟁점은 이게 쟁점이에요. 네. 고속도로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봐야 되는데 정말 지름 요만한 길 그 소로 같은데 그거 가서 이게 길입니다 하는 헛소리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럼 판사가 아니 제가 재판할 때 어떤 판사님은 째려보십니다. 아 그래요? 개소리하지 말라고. 그렇죠. 때려보죠. 네가 개소리 하는 만큼 너가 피고인은 도형 받는다잉. 예. 그리고 1년 올라간다, 2년 올라간다. 눈빛이 그 느낌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 눈빛도 그랬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눈여겨봐야 될 지점 중에 하나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렇죠. 우리 조성현. 말씀해준 조성현 수방사 경비 단장인 건데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서 내부에 들어가 의원을 끌어내는 끌어내라. 지시를 예. 우리 이진우 전 사령관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뭘 도대체 아니까 헌재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한 거 이만큼 있는 증인 중에 자기 헌법재판관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신빙성 있는 진술을 그렇죠. 해줄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을 꼽았을 거예요. 아 그렇게 그랬을 것 같습니다. 판사 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증언이 제일 중요해요. 자기들의 직권으로 증인 잘 안 뽑습니다. 안 하죠. 예. 근데 앞에서 개소리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래? 좋아. 그럼 우리가 판단했을 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한 명 우리가 뽑을게 해서 뽑은 게 그런 그 사람인 거구나. 거거든요. 네. 예. 가장 객관적인 샘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있죠. 이 조성현 단장을 직권으로 이렇게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피청구인 측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샘플이다. 음. 너희들이 이 사람을 깨봐라. 라고 그렇죠. 준 거예요. 네. 못 깨죠 당연히. 네.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나와서 네. 아주 의연하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증언으로 조 단장. 맞아요. 조선 단장이. 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뭐 더 이상 사실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곽종근 아무리 흔들어대 봐야 곽종근이 뭐 거짓말하든 망상에 빠진 공작을 하든 건 다 헛소리고요. 네. 조성현 얘기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헌법재판 이 내내에 있던 음. 모든 신청인 측 증인들 다 빼고 음. 그냥 피신청인 측 증인만 다 채택을 했다. 네. 그래도 인용이에요. 인용. 의미가 없어. 아니야 뭐 백날 아니. 첫날 해도 인용이고요.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는 조마조마한 분들 많았는데 그때는 지금 보니까 또 얘기를 하지만 네. 8대 0이긴 한데 그 좀 이상한 눈빛이 이상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뭐 그분이 이상한 아이가 안창 그냥 보수적이니까 네. 지금 국가인권위원장도 하는 거 보면 조금 특이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윤석열하고 되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안창호 당시 재판관이 한 명 정도는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될 만한 그 실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맞아요. 예. 뭐 경제 공동체라든지 뭐 유무죄 문제라든가 예, 그런 네.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르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도 평일할 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8대 0이었어요. 안창호도 막 야, 그때 안창호. 이 안창호가 지금의 뭐 예컨대 정영식이나 뭐 조한창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때도 8대 0이었는데. 맞아. 거기에서 직접 자료를 보면 자료를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료를 외면해요. 증거를 외면해. 증거를 외면하고 자기들이 믿는 것만 믿어. 뭐 가장 대표적인 발언이 있었잖아요. 진화론보다 믿기 어렵다. 증거 앞에서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 근데 실제 거기에 있는 재판관들은 증거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증거들을 보고 자기의 의견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증거에 따라가게 되거든요. 증거에 따라가게 되는 거라. 그리고 원래 정승집 개가 죽으면 찾아가도 정승이 죽으면 안 찾아간단 말이 있어요. 윤석열 뭐 개가 죽으면 보호해 줄지 몰라도 윤석열이 죽는 데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진짜. 이게 뭐냐 저는 생각했던 게 내가 만약 윤석열 측 변호인이었으면 네. 어떻게 어떻게 했을까? 네. 저라면 5개를 다 인정할 거예요. 그거 인정합니까? 다투지 네. 말았어요. 저도 다투지 그럴 않고, 거예요. 예. 그냥 어차피 안 돼요. 예. 그죠? 뭐 지금 우겨봐야 안 돼. 박종근이 예. 홍장의 메모는 어. 그 다 헛소리고 음. 재판관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거든요. 싹 다 인정하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탄핵할 사유는 아니다 요 주장하고 그렇죠. 네. 정신 좀 나갔다 예. 좀 봐도 요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너무 얘가 미숙한 사람이니까 대통령으로서 뭐 좀 봐도 그래도 이 심리적으로 좀 이래 불안한 인간인데 좀 봐도 그리고 나쁜 짓 했다 그래도 대통령직은 좀 기회를 달라. 예. 그 정도밖에 방법이 그렇죠. 없어요. 이거 잘못된 판단에서 내가 미숙하게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그렇지 차라리. 그리고 정치적으로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식으로 갈 테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이 계속 탄핵을 한다. 그러면 내가 뭐 영수회담을 계속 해가지고 야당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네. 하고 앞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내치는 총리한테 좀 맡기고 나는 외교에만 집중하겠다 하는 식으로 그래도 그렇게 탄핵 되겠지만 그래도 탄핵은 되겠지만 네. 그나마 흔들어 볼수 가능성을 있는. 0.1%라도 올려볼 수 있고 자기들도 알잖아요. 저기 헌법심판이라는 거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그렇게 진솔한 모습 보여주고 앞으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고 야당을 존중하고 뭐 이런 그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합의를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 자기네들 합의 엄청 좋아하잖아. 합의를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네. 국민들이 봐도 또 국민 대통령 선거해야 된다고 하고 그 공백기에 얼마나 나라가 혼란할 것이며 당장 경제는 어려운데 또 대선한다고 난리 칠까 생각하고 국민들도 깝깝해. 야, 한번 기회 더 주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동정론이라도 나오지 그렇죠. 그러면. 네. 근데 거의 거기에서 거의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변론을 했다라면은 아마 두 분 그래가지고 변호사님 말씀처럼 했을 네.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참, 네 번째 쟁점 넘어가려니까 또 헛웃음이 나옵니다. 주요 인사들 체포 지시. 이거 뭐 더 말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왔잖아요. 보니까 네. 나왔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도 이제 국회 활동을 이제 방해하면 안 되도록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배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골격이 다 나왔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그렇죠. 이것도 네. 막 그 피청구인 측 윤석열 측은 뭐 홍장원 메모를 들고 틀렸니 가필이 됐니 언제 했니 저때 했니 이때 했니 저때 했는데 홍장원 메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다른 사람 진술하고 네. 다 합치면 또 마찬가지지만 그 큰 물결에 지금 태평양인데 낙동강만도 못한 거하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거든요. 네. 지시한 거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안 했다고 우긴다고 될 일도 아니고 저는 다만 그런 거는 다툴
법조인도 정말 잡으려고 했는지 좀 제가 궁금하거든요. 판사들 예. 예를 들면 예. 그리고 그건 심각한 부분이고 아주 그러니까요. 심각합니다. 예. 그게 만약에 또 어필이 된다 그러면 본인들도 판사 출신인데. 네네 네. 재판관들이나 특히 사법부 지금 내란죄 재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예컨대 김동현 그 위증교사 사건 맞아요. 했던 판사님 그리고 또 군판사들 박정훈 대령 그 했던 군판사들 신원조회를 했다. 네. 그 등등이 다 합쳐진다 그러면 야. 이거는 오히려 이 헌법재판도 문제지만 앞으로 있을 형사 25부 서울중앙지법이 사고 있는 그 사건 내량죄가 점점점 무기징역 사형으로 가는 상황이다. 제가 네. 거기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헛소리 하는 거야. 어차피 기각 아니면 인용이니까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양형에는 다 반영되거든요. 아. 어차피 형사재판할 때 형사재판 당시에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헌법재판 당시에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국민들한테 하나하나가, 어떤 메시지를 네. 냈는지 그리고 내란이라는 이 행위가 있고 내란 이 체포된 이후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얘는 반성의 기미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그렇죠. 보고 네. 하는데 법 판결문에 그대로 써진다고요. 저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비명을 일관하여 중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사형을 구형한다. 오죽했으면 검사가 사형을 아니, 구형하겠냐. 형사 판결도 써보셨어요? 아니 안 써봤는데 그렇게 나와요. 네. 검사가 오죽했으면 사형을 구형하겠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건 사형이 일이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내란죄가 우두머리잖아요. 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데 세 개 중에 또 뭐 좀 잘하고 아처럼 양형만 다투면 중형 30년이나 뭐 이렇게 줄일 수도 그렇지. 있겠는데 예. 지금 상황으로는 사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결국은 이 윤석열이가 반성 자체를 안 하고 막 양형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미수 아니냐 뭐 그런 얘기 실제로, 계속 했잖아요. 네. 근데 미수 법리상 미수가 미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수가 기수예요. 그러니까 결과 진의 결과하고 우리 결과가 오히려 달라요. 달라. 법리 번호 결과 지가 달라. 정권 장악하는 게 자기들은 기수라고 미수 생각하는데 하는데 실제로는 들어갔잖아. 군투입되면 그때 그렇죠. 기수인 거예요. 폭동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그때 기수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끝났어요. 들으면 그냥.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끝났어요. 그분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네. 법대에 대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그러니까요. 받는 겁니다. 그렇죠. 들어갔는데 네. 미수라고 주장한다는 게 그러니까 본인도 네.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 아닌 것 아니 아닌 것 같긴 한데 본인도 법조인이니까 정당이 이제. 어차피 법정에서는 못 이긴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어차피 법정에서 못 이기고 법정에서 못 이기면 그러면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거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다음 대선이겠죠. 네. 다음 대선이 됐건 뭐가 됐건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꺼내주거나 아니면 실력 행사를 통해서 꺼내줄 수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메시지 아니 좀 정정할게요. 이분은 몰라. 이분은 딴 모르는데 사람이 옆에서 V 제로는 아실 것 같아요.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튼 자기네들의 가장 이해관계에 충실한 합리적 인간이라면 네. 이해관계에 충실한 방향으로 갈 텐데 그럴 때 이 행위를 해석을 해본다면 알고 있다 본인도.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안쓰러웠던 헌재 심판정에서 대목이 우리 피청구인이 필살기를 씁니다. 나도 반주를 즐기는데 우리 홍장원이 보니까 당일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홍장관의 진술을 흔들려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게 무슨 근거입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으니까 그때 니도 술 먹은 것다 목소리가 술 먹은 목소리다. 재판관들이 보면 야 그럴싸한데 맞는데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과연 법조인을 너무 오래 안 해서 저러나 검사를 오래 해가지고 저래 지휘 됐나? 위주로만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네. 정상적인 판사 검사나 법조인 출신이면 요즘 뭐 감옥에 있는 법조인들 많잖아요. 변호사도 뭐 잘못해가 네, 그렇죠. 감옥 네. 그러면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빽빽하게 적어놓습니다. 형광펜 꺼놓고 밑줄 크 쓰고 누구 진술이 하나 허점 찾아내는데 이거는 한 개도 안 읽어본 적 없는 것 같고 직관적으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술 먹어봐서 하는데 걔 술 먹는 목소리인데 이게 무슨 변론입니까? 그러면 말장난치러 왔어요. 그러면 판사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쟤 술 먹은 놈이다 못 믿겠어요 이렇게 하면 판사가 24시간 국정 운영하고 있는 새끼도 있던데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그 새끼는 놔둬야 돼? 왜 이렇게 변론을 하기? 네. 좀 전에 말했다시피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아니면 딴 사람이 누구 시키는 꼭두각시 이런 변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너무나 답답하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하나 들어요. 이제 그 이 체포와 관련된 대목 중에서 불안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여인영 전 사령관이 네.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것과 달리 나와가지고 증언을 거부해 버립니다. 이런 태도를 보면서 걱정을 한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분을 비롯해서 말을 이제 꺼린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 재판관들이 물어보죠. 조사를 받을 때
실제로 사실대로 진술 그리고 열람한 뒤 서명이나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거 내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내라고 하면 이제 끝나는 그렇죠. 건데 네. 사실은 이게 요즘은 지금 다 바뀌었어요. 형사소송이 좀 바뀌었는데 그렇죠. 네. 헌법재판은 좀 예전 그대로 해가지고 내라고 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음. 아마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계속 얘기를 뭐 결국은 이 사람 자체가 이 수사기관에 했던 거하고 좀 달리 얘기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다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와가지고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다른 진술하는 경우하고 아예 정반대 진술. 수사기관에 진술을 했는데 여기 와서는 진술하지 않는 않는 경우가 좀 거. 다른 문제인 거죠. 평가예요. 네. 근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여기 와서는 진술 거부를 한 거잖아요. 그럼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이 그대로 인용이 되는 거예요. 참고인 진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변호인 등이라든지 당사자에 의해서 진위가 확인이 되고 네. 동영상 등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되면 그냥 그렇겠죠. 채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형사소송법상에도 그래요. 지금 이제 상대방 그 피신청인 측 변호인들 나와가지고 이거 쓰는 건 불법이다 하는데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평생 법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원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검사 3년 하면 민법을 못 얻고 검사 20년 하면 법을 모른다고. 법을 몰라요 보니까. 하필이면 검사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이거를 옛날 얘기를 자꾸 하면서 증거능력 부인하는데 네.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엉뚱하게 변론을 하는 모습이 저희 변호사들 봤을 때 좀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네, 연장선상에서 네. 실제로 이제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사람이 조지호 경찰청장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윤석열로부터 총 6차례 전화를 받았다. 어떤 내용이었냐?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하는 내용이었다. 이걸로 이제 게임이 네. 끝난 거죠. 사실은 체포가 정치인 체포 또 법조인 체포 그런 체포 지시가 있었냐가 큰 쟁점 중에 하나인데 이 쟁점에서 조지호가 사실은 추가 증인으로 마지막 정도에 참석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몸이 건강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 다른 뭐 진술들은 다 이제 좀 이래저래 둘러대고 거부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확실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여기서 사실 더 볼 것도 없이 그리고- 이건 다 끝나버리는 상황. 그리고 이제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같은 걸 볼 때 네. 정말 중요한 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도 중요하게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유서를 써놓고 남겼다든지 아니면 정말 죽음에 임박해 있는 사람들의 거짓말할 진술은 이유가 없는 사람.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좀 높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대놓고 혹시 선망 상태 그러니까 이거 나쁘지 이런 않습니다, 이런 그거는. 식의 네. 나오는 나쁜 거거든요. 정도가 아니고요. 모욕적이죠, 아주. 예. 아주 뭐 선망 정도가 뭐 선망 이제 암을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네. 암 있는 가족들을 같이 있었던 사람 선망 증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돌아가기 직전에 정신 혼란한 상황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네. 그 선망을 어떻게 함부로 이걸 거론을 합니까? 이 사람은 선망 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네.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정말 무서운 선망 증상에 얘기인데. 빠지면 음. 그 가장 특징적인 게 인지장애, 의식장애, 그리고 과잉 행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서 환자가 막 몸에 있는 주사기 같은 거 다 뜯어서 빼버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쵸. 선망 증상에 빠진 사람은. 아. 근데 이제 아무데나 어떻게든 그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기각하려다 보니까 아니 증서의 신빙성을 배제하려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아무 말이나 던지는데 이거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변호인이 질문하긴 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몇몇 보면서 윤석열이 질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본인이 시킨 질문. 실제로 나중에 왜 선망 증세를 변호사 정말 모른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도 변호사지만 해야 될 질문이 있고 그렇죠. 안 해야 될 질문이 피해야 있는 건데. 돼요. 이거는 예.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아.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전 시켰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 나중에 밝혀진 거긴 한데 오늘이죠 어젠가 밝혀진데 조지호랑 지금 옛날 그 박현수 박현수. 예. 경찰국장 하던 박현수가 지금 둘이 서울 경찰청장. 예, 네. 둘이가 대화 내용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 야 이거 새끼 정신 잃은 것 같다라고 조지호한테 통화를 합니다. 이 정신 잃은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이거 뭐 해봤자 하야할 거야라고 둘이 대화 연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윤석열한테 전달이 된 좀 거예요. 긁혔다. 예, 그래가지고. 아씨 내가 정신 잃었다고? 넌 선망이지? 이렇게. 아니, 저는 근데 선망에 대한 의학적 설명을 들으니까 그분이 선망인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지금. 맞아요. 지금 증상이 내가 보니까 지금 예. 이게 선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인지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장애, 의식장애를 동반한 인지장애고 과잉행동인데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몸에 주사를 맞고 있고, 내가 왜 지금 이 하얀 침대 위에 누워 있는지 이런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네. 지금 딱 이분이 자기가 왜 거기에 있는지 몰라 지금 근데 몰라. 우리도 그 선망이라는 거 거의 망자 직전에
돌아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굶으면 아. 선망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네. 술 술 많이 굶으면. 드신 분들 오랫동안 술 안 굶으면 먹어도 선망이 나타나기도 나타날 수 해요. 있고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따로 이제 용어가 있어요. 진전선망이라 그래가지고 델리리움 트레모 해가지고 막 온 몸을 막 긁으면서 내가 여기 있니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 뭐 니들이 안 보이는 게 보여.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계엄을 판단한 거야.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의사 입장이니까 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든 뇌의 부분이 어디냐면 그 그레뉴레이트 프리프론탈 콜텍스라고 어렵네요. 예. 네. 과립 이마 겉껍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전두엽인가요? 예, 전두엽에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오. 있는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줘요. 내가 내 관점에서 뭔가를 바라볼 때 나는 요 보는데 컴퓨터 모니터가 보이는데 한데 우리 박 변호사님 네, 입장에 네. 안 보이잖아요. 어. 이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뇌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렇죠. 네. 근데 윤석열이 내 입장에서 보면 이거야 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를 못 한다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전두엽 위축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서 진짜 선망에 가까운 사람 오히려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 본인인데 들어보니까, 네. 이분께서 전혀 지금 판단을 못 하고 계신다. 아니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쟁점으로 넘어가면은 그 선관위의 계엄군 투입한 것 이거는 이건 자백해버렸어요. 자백할 네, 수밖에 자백이- 없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라도 네. 좀 자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초창기 때 탄핵 심판 네, 맞아요. 변론 초창기 때 3회인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얘기를 해버렸어요. 실제로 이때 끝난 거예요. 네.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다할 필요도 없어요. 다섯 개의 모든 청구 이혼이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사실은 이 5개 중에 네. 하나라도 걸리고 이 정도면 중대해가지고 그렇죠. 헌법재판소 봤을 아. 때는 네. 대통령이 수행할 수 없다. 그럼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 5개 다 해당하는 건 나중에 다 드러나지만 이때 저는 이거 자백해버려. 내가 좀 투입시켰는데 군대 좀 투입시켰는데 아마 이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정치적 메시지로 가려고 그렇죠. 자기를 네. 지지하는 그렇죠. 극우 세력들. 부정선거 프레임을 그러니까 만들려고. 그걸 만들기 근데 위해서 예.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이거는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지난 금요일 날 네. 감사원 감사들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렸거든요. 네. 감사원 감사도 위헌인데 군대를 보냈다? 이거는 무조건 위헌이거든요. 행정부수장이 예. 쉽게 얘기해서, 무조건 예. 위헌이거든요. 헌법기관에. 근데, 예. 무조건 위헌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네, 맞아요. 팔린이 전원이 위헌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감사원을 못 보내니까 군대는 보내도 되지 이럴 거야? 아니 그래서 그런 감사원도 거지. 못 가는데. 그래서 그런 거지. 물론 감사원이 감사하고 선관위가 특혜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잘못이겠지만 감사원이 막판에 열일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사람들 많은 사람 야 선관위에서 특혜 채용한 데 아니야. 그럼 혹시 부정선거도 그러니까 물타기 같이 이런 하는 물타기 거죠. 예, 그런 네. 특혜 채용 잘못됐어요. 네. 그거하고 부정선거는 다른 얘기인데 지금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이나 여당에서는 특혜 채용 계속 얘기하면서 슬쩍 부정, 특혜 채용 부정 이런 느낌으로 지금 아니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채용 안타깝다. 그 채용 청탁 네. 요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다른 사람들 다 이야기해도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은 이야기하면 제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리가 앞서 어? 예. 공무원 시험하게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채용 청탁 이야기하는 게 너무 기괴해. 대통령실만 하더라도 지금 아니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 이제 세컨드폰 쓰는 거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내더니 그 사무총장 어디서 입후 보였나 봤더니 빨간색 옷 입고 생각을 좀 하고 예. 이게 이제 공격 정치 공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되게 좀 치밀하게. 우리 비전도 있어야 되고 우리랑 걸리는 부분도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뭐 하나 나오면 눈 감고 이쪽에 나왔어 빨리 맞아, 야 맞아. 고객 세컨드폰 나왔잖아. 나중에 우리 편이랍니다. 이거잖아요. 이게 멍충이들 이게 뭡니까? 왜 요즘 이제 이렇게 인터넷 밈처럼 하는 말 중에 역관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역관광 역관광을 아주 제대로 당한 거지.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보고 있으면 그래요. 주진우라는 사람이 무슨 정치적 능력이나 정치적 상징성이 있어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아니고 정말 좋은 자리에 나가서 된 사람이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윤석열 퀴즈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날아가면 이 사람 다음번에 못 날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정치적인 공에 눈이 멀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나의 이름을 사람들한테 인상을 받고 내가 어떤 공을 세웠다라는 걸 이걸 머릿속에 박아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정보가 오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정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진입 판단 안 하는 거예요. 진입 판단은 일단 그냥 질러버리는 아니 거예요. 진입한테 해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거 진입 판단하다가 나 모시기가 먼저 하면 어떡하지? 이거 진입 판단하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하면 어떡하지? 아 빨리 해야 돼. 정말 야. 우리 편이지 말입니다. 이게 이래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런 헌재 탄핵 심판이 그래도 이제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길게 느껴지다 보니까 결국 이런 주장들이 이제 여러 군데 퍼지게 되고 허위 주장이고 우리가 지금 토론해 보지만 어느 하나 마뜩찮은 부분 투성인데 네. 이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광장으로 나온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조정됐다는 게 문제예요. 가장 그런 게 윤석열의 저 태도가 그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제대로 변론하는 게 아니고 정책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마지막 최후 진술도 사실은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렇죠. 그 저는 또 일부에서는 망상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알고 하는 망상 거다. 알고 저러는 네. 거예요. 아니 저는 둘 다 있다. 둘 다 있다 봅니다. 약간은 있을지 모르지만 최종 목표는 네. 선동하는 거거든요. 거기 국민의힘도 일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이상한 극우 집회 뭐 보수 기독교 단체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 처벌 문제도 신중하게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헌재에서 만약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고 한다면은 119 사부지법 폭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헌재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아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막 헌법재판소를 파괴해야 된다. 처부수재인데? 처부수자, 선관위를 처부수자, 공수처를 처부수자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걸 볼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통진당 해산 판결이에요. 그 판결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석기가 나와가지고 국가 주요 기관을 파괴하자고 했다. 그리고 이석기를 나중에 옹호하는 통진당의 태도를 봤을 때 이건 통합진보당의 해산 사유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네. 제가 2026년쯤으로 예상하는데 그때 아마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심판할 때 네. 사람들 앞에서 서천호 등 피청구인의 의원 37명이 모여가지고 헌법기관을 파괴하자 선동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옹호를 네. 했고 동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행위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그대로 써도 됩니다. 예, 네. 그때 아마도 청구인 측 변호인단이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판사일 것 같아요. 그때쯤에 변호사 되셨을 거거든.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문영배 재판관이다. 그 열과성을 다해서 이게 좀 전에 말했지만 이 통진당 사건은 사실은 모의한 걸로 그래요. 맞아요. 네. 정당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들끼리 떠든 이거는 걸로 대놓고 지금 아직도 공개 행사에서 영상도 있어요. 네. 영상 다 나오죠. 사실은 이걸 하나만으로 위헌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죠. 저는 이거 위헌정당 최소한 판단은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헌정당은 실제로 해산될 가능성이 있냐? 저는 아직은 높지 않다고 봐요. 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가면 완전히 빼박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헌법적으로 정당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번쯤은 정확하게 갈라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위헌정당 해산이나 절차를 거쳐야 되고 뭐 기왕이면 해산되면 좋겠지만 뭐 싸게 해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전환점을 봤을 때 네. 지금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을 연속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좀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국민이 아직 못 나왔어요. 결국 그러니까, 판결 선고 네. 때까지 못 오고 손자를 마지막 못했어. 기회가 그겁니다. 네. 마지막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선고가 됐을 때 과연 어떤 폭동 같은 게 서부지법 폭동 같은 게 일어나지 않느냐. 그거는 결국은 이 군중들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국민의힘 확이 달렸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 있고 국민의힘의 마지막 좀 전에 위헌정당 우리 변호사님께서 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만약 서부지법 폭동 같은 게 일어난다. 국민의힘이 약간은 개입돼 있다. 네. 위헌정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 윤석열이 정리되면 남은 한 사람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있는 건데 일단은 뭐 이제 아마 파면이 되는 순간에 본인도 여러 가지 예우에서 박탈이 될 것 같은데 그 수사가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저는 수사 진행될 거라고 봐요. 잘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음. 물론 이제 김건희만 수사를 하느냐 그 주변부까지 수사를 하느냐 막 하는데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초경사라고. 아. 그러니까 뱀을 잡으려면 풀부터 쳐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검찰이 타초를 하는 중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거를 하나씩 탁탁탁 쳐내면서 네. 뱀이 대가리를 들기를 기다리는 중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를 이 김건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의혹을 해명해 줄 거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 보진 않는데 결국은 김건희라는 사람을 상징적으로라도 법대에 세우게 될 거예요. 법대에. 피고인석에 세우게 될 거예요. 피고인석이 어떻게든 세우게 될 거고 내란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비화폰 그렇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왜 서버 썼는가 도대체. 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 부분 이제 나와 가지고 하면 내란 관련해서도 저는 충분히 어떤 혐의가 저는 분명히 드러날 거다. 안 드러날 수가 없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그거예요. 뭐 큰 어떤 물줄기는 그대로 가고 있죠.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 될 거고요. 내란 재판도 진행이 이제 제대로 형사 재판 진행되고 있는데 사령관들하고 경찰들하고 우리가 받은 이 손발들은 다 잡혀 들어갔어요. 대충 그림도 다. 네. 공소장 읽어보면 공소장에 거의 다 잘 적혀 있어요. 문제는 뭐가 빠져 있냐면 머리가 하고 설계한 사람 플러스 왜 하필이면 12월 3일 날 그날 했을까? 그렇죠. 가 지금 하나도 안 명쾌하지 드러나고 않습니다. 그 네. 부분은 다 빠져나가 있어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특히 그 시기 부분. 명태균이나 이런 게 관련성이 매우 높거든요. 뭐 그 당시에만 네. 우리 기억나는 게 김건희 폰 수사했던 애들 탄핵된다고 검사들 탄핵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시점 12월 초거든요. 명태균 얘기 있었죠. 다 모든 것은 김건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타이밍은. 네. 결국은 김건희를 위해서 그러면 형식만 윤석열이 한 거지 김건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계엄 그렇죠. 내란을 한 거기를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 과정에서 지금 보면 김건희가 한마디라도 했다면 네. 그거는 김건희 또한 내란 수괴가 피할 수가 없는 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비아폰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아폰이 있을 거고 이제 예. 이틀에 한 번씩 삭제가 된다고 예. 하는데 컴퓨터가 이만하게 있어요. 네. 하드디스크가 예를 들어 1테라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틀에 한 번씩 지워진 다음에 비아폰 서버 내역이 이틀 동안에 뭐 많이 차봐야 얼마나 차겠어요. 몇 통 하겠습니까? 이 큰 서버에서 남아있지? 이틀치 삭제되고 이틀치 삭제되고 네. 포렌식하면 다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 예, 보고요. 네. 지금 김성훈을 3번 막았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이해관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건희하고 어떤 검찰이라는 조직하고 합쳐서 산다는 그런 좀 이해하기 어렵고 검찰에 몇몇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비아폰을 썼거나 이번 내란에 개입된 인간들 좀 높은 사람 중에 그럼 그 사람이 보니까 김성훈 제가 무너지면 내가 큰일 나겠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관계 일치하는 거예요. 김건희도 김성훈이 무너지면 자신의 비아폰이라든지 더 드러날 수 있고 들통이 나는 또 거고. 뒤에 설계한 인간들도 쓱 보니까 김성훈이가 살아있으니까 나도 사네?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했던 말이 뭐냐면 검찰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 검찰도 그중에 걸린 놈들도 있고 안 걸린 안 놈들도 그렇겠지. 있고 있죠. 안 예. 걸린 사람도 열심히 예. 수사합니다. 특히 그 조사한 거 맞아요. 창원지검의 예. 일부 또 이번에 내란 사건 조사한 검사들 맞아요. 제대로 한 예. 사람 제대로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번에 서울고검에서 다른 결정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나 달라. 예, 서울 고검이 이제 달리 결정 영장 청구해야 된다고 그걸 갖고 그랬잖아요. 예, 예. 이제 청구할지 말지는 모르지만 네. 되게 중요한 신호예요. 맞습니다. 만약에 네. 물꼬가 터진다면요, 영장이 나온다면 김성훈이가 무너지면 그 후로는 절반 정도는 지금 해결했어요. 나머지 절반 설계한 인간, 머리에 해당하는 인간, 왜 하필 12월 3일이었냐, 김건희 너는 괜찮냐,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초가 될 것이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예언을 하나 했어요. 아마 올 연말쯤 되면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윤석열은 아니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저 여자가 자꾸 시켜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러면 김건희가 윤석열을 보면서 그럴 거예요. 부당한 지시라면 따르지 않을 줄 알고 지시했습니다. 이럴 거야 아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헌재 탄핵 심판 쟁점을 총정리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5개 쟁점 정리해보니까 두 분을 위촉해야 될 것 같아요. 몰라요. 국민 안심 변호인단으로 뭔가 근데 좀 이제 이렇게 이거는 어떤 네.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어떤 법조에는 뭐 똑같은 거고 잠깐만요. 얼마 주시나요? 간혹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할 말 없으니 각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똥만 각하냐? 그러니까 그런 변호사들은 네. 알면서 하거나 만약 계속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면 변호사 때려치우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탄핵 심판이 조기에 종료되고 새로운 분수령, 새로운 장으로 대한민국이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두 분도 많은 활약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정필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